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건대 박영훈 교수님께서 다중분광 영상의 녹조 원격 모니터링 활용 및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중분광 영상의 녹조 원격 모니터링 활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많은 그 영역을 다룬 건 아니라서 제 연구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간단하게 연구 배경이랑 그리고 제가 수행했던 3가지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계점이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녹조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서 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가지에 대해서 마이크로시스트, 오실로토리움, 아라멘, 아파네조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조류 경보제라는 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주로 일주일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경보가 발령될 시에는 좀 더 좁은 주기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원격 탐사를 제가 진행하게 된 계기가 실제 물을 뜰 때는 한 포인트 지점에서 이 값만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녹조라고 하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원격 탐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탐사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 항공기나 그리고 이제 이 드론이나 위성의 센서를 관측해서 분광 신호를 관측하고 그것을 이제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원리를 보면 이 원격 탐사의 기본은 물리적으로 컨택을 하지 않고 그 해당 객체의 에너지의 반사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탐지를 하는 게 이제 원격 탐사입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이 분광 센서들인데요. 멀티 스펙트럴, 하이퍼 스펙트럴, 울트라 스펙트럴 하는 것은 다분광, 초분광, 울트라 분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측 가능한 에너지 영역대를 얼마만큼 조밀하게 신호를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위성 센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류에서는 특히 이제 녹조에서는 이 피코시아닌이나 클로로필A가 실제 이 가능 영역에서 주로 좋아하는 흡수 파장대가 있습니다. 그 파장대의 신호 값을 바뀜에 따라서 이것들이 정량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녹조가 있구나, 혹은 녹조의 이제 색소 물질이죠. 색소 물질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실제 항공기의 초분광 센서를 관측해서 얻은 신호를 가지고 피코시아닌을 원격 모니터링한 연구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지역은 백제보입니다. 금강의 하류 지점에 있는 백제보이고요. 실제 이 항공기에 이 A사 이글 센서라는 센서를 관측한 다음에 항공기로 이 백제보 위를 날아다니면서 초분광 센서를 관측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타고 현장의 물 위에서 물 시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클로로필이나 피코시아닌 농도를 저희가 값을 얻고, 실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물 시료를 통해서 얻은 이 피코시아닌 센서 값과 그리고 항공기에서 관측된 초분광 신호 값을 리그레이션 회귀 기반의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제 분광 신호가 얼만큼 있을 때 피코시아닌 농도가 얼마만큼 있겠구나라는 걸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여기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ANN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분광 신호로부터 피코시아닌 농도를 서로 리그레이션 한 다음에 실제 트레이닝이나 밸리데이션에서 이런 성능을 보였다라는 결과고요. 그래서 항공기에서는 사실 한 지점에서의 초분광 신호값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2m 바이 2m 하나로 분광 신호들이 모두 다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 신호를 저희 알고리즘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면 실제 여기는 이제 백제보, 여기는 백제보 하류 지점인데요. RGB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조류의 그 블룸을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저희가 관측한 피코시아닌 농도를 모델을 통해서 산출했을 때 좌측과 같은 저런 프로파일을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되고, 실제 8월 12일자 날짜에는 주로 물의 방류가 소수력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룸이 소수력 발전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걸 저희가 그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중류 지점에서 RGB 영상이고, 저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에다가 실제 진짜 피코시아닌 프로파일을 이 중류에서 산출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는 드론에다가 초분광 센서를 장착을 한 다음에 알고리즘을 만들고 프로파일을 구했던 연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 지역은 대청호입니다. 네, 항공기 대신에 이 드론에다가 헤드월사에서 제공하는 하이퍼스펙트럴 센서를 단 다음에 실제 항공기처럼 그 대청호 위를 초분광 센서를 관측을 하고요. 저희는 또 동시에 배를 타고 가서 물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색소 물질 값들을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건 이제 위쪽에 두 가지 그림은 드론이 실제 어떻게 움직였는지 되는 것들을 트래킹을 한 모습이고요. 그걸 갖다가 좌측에 RGB로 플러스했을 때 저렇게 대충으로 우리가 드론으로 커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식은 유사합니다. 실제 색소 값과 그리고 드론에서 관측한 이 초분광 센서 값을 리그레션을 통해서 실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걸 이제 전체 우리가 하이퍼 스펙트럴 센서를 다 관측했던 그 지역에다가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그 전체 지역의 피코시안의 농도 프로파일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모델 성능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걸 실제 이제 대청호에 했을 때 보시는 이제 컬러 그림들은 그 중간중간 지역들에 대해서 실제 만든 알고리즘에다가 저희가 드론으로 관측한 초분광 신호값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피코시아닌의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이제 드론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항공기에 관측됐고도 해봤는데 이제 그럼 위성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위성에 관측된 센서 값을 이용해서 또 원격 탐사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위성은 제게 아닙니다. 이미 이제 발사된 위성들 중에 저희가 물 시료를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성의 값을 데이터를 저희가 얻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대상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인근에 있는 남양호입니다. 실제 여기 연구에서는 제가 위성뿐만 아니라 드론도 같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 위성과 관련된 연구 내용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한 위성은 데이터로 사용한 위성은 센티넬-2 위성입니다. 여기 위성은 실제 센티넬-2AB라고 해서 그 두 가지가 교차로 돌아가면서 우리 한국에는 한 5일 간격 위주로 데이터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이 돌 때 저희는 그 날짜에 맞춰서 남양호를 가서 배를 탈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3개 지점을 주로 이제 다리 위에서 물을 시료를 채취해서 그때 실제 이 센서가 가지는 이 값과 실제 물 시료 저 클로로필의 값을 저희가 얻어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리그레션 기반의 모델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하게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클로로필 A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든 알고리즘을 갖다가 실제 센티넬 위성이 남양호 전체의 분광 신호를 저희에게 주게 되면 그 신호 값을 저희 알고리즘에 집어넣고 그러면 이 일자별로 위성 관측 신호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모델을 적용하게 되면 남양호의 전체적인 클로로필 A의 분포를 저희가 이렇게 산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약간 한계점 혹은 이제 앞으로 좀 개선이 되거나 혹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 경험에 비추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성이나 그리고 항공기든 드론이든 이제 원격 탐사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은 이 좌측에 4개의 그림을 보시다시피 구름입니다. 즉 날씨의 영향에 따라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기도 하고 하지 못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원격 탐사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제 이 햇빛 에너지가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어떤 물체에 닿았을 때 그게 반사되는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에너지를 가로막는 관측을 가로막는 구름이나 어떤 방해가 있을 시에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위성 같은 경우에는 적게도 위성 같은 경우에도 700km, 센티넬 위성 같은 경우는 700km 이상의 고도에서 돌게 되는데 그때는 이 구름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기를 관측을 했을 때도 항공기 최소 3km 이상 공중에서 센서를 달고 관측을 하다 보니 그 아래에 구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신호값을 정확하게 얻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드론에 관측을 했을 때는 드론은 보통 한 150m 정도 고도에서 관측을 하게 되는데 그 고도 사이에 구름이 있지 않는 한 그래도 방해는 좀 덜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드론이 다 최선이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그 원격 탐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 그 위성이나 항공기 뭐 이런 유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 분광 해상도와 공간 해상도, 시간 해상도가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즉 분광 해상도가 상세하다면 공간 해상도가 좀 좋지 않고요. 혹은 시간 해상도가 좋지 않는 그런 것들 특징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면 모디스라고 해서 이 모디스 위성 같은 경우에는 분광 해상도가 다른 위성에 비해서는 좀 좋습니다. 높은 그 분광 해상도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시간 해상도에도 1, 2일 간격 주기로 저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다만
저 공간 해상도가 250m에서 500m이다 보니 바다나 그런 넓은 워터바디에서는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저희가 실제 이 내륙의 호소나 그리고 이제 하천, 보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적용했던 건 센티넬2 A, B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적절한 분광 해상도와 그리고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시간 주기가 보면 5일 정도 간격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 그 사이에는 저희가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없고 실제 그 5일 중에 한번 마치 구름이 낀다고 하면 실제 이 데이터를 쓸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간 해상도, 시간 해상도 그리고 분광 해상도가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 해상도는 드론을 저희가 계속 매일 관측을 한다고 하면 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다만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간의 커버리지가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청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연구이기 때문에 다 커버를 하려고 중간중간 찍으면서 다녔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이구나. 또 이제 이 위치상 관측이 어렵다면 사실 거기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드론은 이제 오퍼레이션 타임이 20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활한 그 수역을 다 커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써놨던 건 이제 스페셜 커버리지, 즉 공간적으로만큼 커버를 많이 할 수 있냐를 봤을 때는 사실 드론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 관측된 경우에는 실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계속 띄울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관측하고 싶은 만큼 관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나 그리고 분광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실제 위성 같은 경우에는 공간 커버리지도 좋고 다만 이제 분광 해상도나 그리고 이제 시간 해상도 같은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컨비네이션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써놓은 말이 좀 너무 당연해 보이기도 한데 실제 위성 같은 경우에는 여름 기간에는 거의 데이터를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드론과 혼용을 해서 드론이 그때 좀 관측을 하고요. 물론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심 지역이나 주로 관심이 가는 지역들을 자주 이렇게 띄우면서 데이터를 관측하고 혹은 이제 구름이 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성도 같이 컨비네이션을 한다면 위성으로는 전체적인 수역을 다 살펴볼 수 있고 또 드론을 통해서는 일부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분광 센서를 우심 지역에다가 좀 타워 형식으로 해서 높이 관측 센서를 달아서 이걸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세 번째 무빙 모니터링 스테이션 하는 건 이제 요거는 이제 배가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수지를 정화하는 장치인데요. 저런 장치에 사실 분광 센서를 단다면 저거를 이제 실제 자율 주행을 할 때 무심 포인트를 본인이 찾아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녹조 관점입니다. 녹조 관점에서 무심 지역을 찾아서 갈 수 있게 하는 뭐 또 그런 방법들이 한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환경, 웨더, 즉 날씨의 한계라든가 물리적인 어떤 한계점들이 이 센서마다 좀 다 있기 때문에 센서 관측된 시스템에 따라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고려해서 목적에 맞게 좀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